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과연 미국의 대외 원조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을까요? 마이너스 30%. 화면에 이 숫자만 딱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뭘까 싶으시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 예산을 이만큼, 그러니까 무려 30%나 깎자고 제안했던 평균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백악관이 그렇게나 원했던 30% 삭감, 과연 현실이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과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삭감한 뒤에 숨어있는 생각, 그 새로운 철학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름하여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이죠. 모든 건 2016년 대선 캠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한테는 원조를 끊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사실상 미국 대외 원조 정책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예고한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선거 때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2년 뒤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알 수 있죠. 앞으로는 우리를 존중하고 솔직히 우리 친구인 나라들한테만 돈을 주겠다. 원조라는 걸 존중과 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쭉 이어져 온 관점이에요. 원조는 세계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른쪽 아메리카 퍼스트를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원조는 즉각적인 대가를 위한 거래의 도구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동맹한테만 줘야 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런 철학의 대격변은 당연히 워싱턴에서 엄청난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예산안을 놓고 행정부, 즉 백악관과 입법부, 즉 의회가 정면으로 맞붙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미국이 대외 원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 도너츠 차트 한번 보세요. 전체 연방 예산의 고작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는 1%인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방 예산의 20%가 대외 원조로 나간다고 생각한대요. 1%와 20%. 이 엄청난 인식의 격차, 바로 이것 때문에 대외 원조를 깎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먹혔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백악관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대규모 삭감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의회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이 삭감안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회는 백악관의 삭감안을 그냥 거절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년 행정부가 달라고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2021년 회계연도를 보세요. 요구안보다 무려 60%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백악관의 완패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싱턴의 예산 전쟁,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존재였죠.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략인데요. 전 세계 약 70개국이 얽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리 놓고 길 닦는 걸 넘어서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엄청난 위협으로 봤어요. 중국이 돈으로 다른 나라들을 옭아매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런데 바로 그 논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아니다, 우리도 중국에 맞서려면 대외 원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의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처장이었던 마크 그린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방식을 협력으로 위장한 약탈적 대출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중국 모델은 나쁜 거고 빚더미에 앉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규정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나라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게 돕는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원조 모델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쟁과 힘겨루기의 결론은 뭘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보세요.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나던 대외 원조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딱 멈칫하죠. 삭감 시도는 계속됐지만 의회에 막혀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문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결국 트럼프 시대는 대외 원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게 아니라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아메리카 퍼스트는 원조를 철저히 거래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둘째, 그래서 백악관은 4년 내내 30%라는 대규모 삭감을 시도했죠. 셋째, 하지만 공화, 민주 양당의 힘을 합친 의회가 이걸 번번이 막아내고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넷째, 여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즉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외 원조 예산을 둘러싼 이번 싸움은 명백히 의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 지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과연 다음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